상속세 신고 후 드러난 가짜 가족관계 증명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새벽 4시였다. 병실엔 기계음만 남아 있었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죽음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 알았다. 울음도 비명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게 멈춘 느낌이었다. 장례는 형이 주도했다. 형은 늘 그랬다. 집안의 중요한 일은 언제나 자기가 쥐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상주 명단은 내가 정리할게.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너는 장례식장만 신경 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형은 늘 앞에 섰고 나는 뒤에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세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속세 신고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주 평범한 전화였다. 이후 벌어질 일들을 상상도 못한 채 나는 주민센터 사이트에 접속했다. 클릭 몇 번이면 끝날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화면이 뜨는 순간 나는 마우스를 잡은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내가 모르는 이름이 하나 더 있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다시 새로 고침을 눌렀다.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했다. 그래도 결과는 같았다. 아버지의 자녀 목록에 내 이름과 형 이름 아래 처음 보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출생연도는 나와 형의 중간쯤. 관계는 분명히 자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다른 자식? 말이 안 됐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가족에게 무심했을지언정 두 집 살림을 할 만큼 대담한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가족관계 증명서 봤어? 형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뭐가? 무슨 얘기야? 형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태연했다. 아버지 자녀 목록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 이름도 처음 보는 이름이야. 그때 형이 말했다. 아, 그거?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형, 그게 뭐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정리된 거야. 정리? 뭘 정리했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부탁하셨어. 괜히 너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부담? 가족관계 증명서에 모르는 자식이 추가되는 게 부담이 아니라는 건가? 그래서 형이 처리한 거야? 응. 형은 너무 쉽게 대답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엔 수백 가지 생각이 돌았다. 혹시 입양? 혹시 친자가 아니라 서류상 자녀? 아침이 되자 나는 직접 주민센터로 갔다.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에 수정된 기록이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말했다. 네, 수정 기록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요? 직원은 화면을 가리켰다. 2달 전입니다. 2달 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였다. 수정한 사람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직계가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 그거 2달 전에 수정됐어. 형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아버지 병실에 계실 때잖아. 잠시 침묵. 그리고 형의 한마디. 그래서 내가 대신 처리해줬다니까.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대신, 처리.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의식도 흐릿할 때
형은 서류를 바꾸고 있었다. 며칠 뒤 세무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가족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속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모르는 자식? 최근 수정된 기록. 형의 태어남.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병실 CCTV 기록을 떠올렸다. 병실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 서류 봉투를 들고 다니던 사람. 형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음 날 나는 세무사에게 말했다. 상속세 신고 잠시만 보류해 주세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이번엔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전산 변경 로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형제라는 관계를 완전히 끝내게 될 줄은.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변경 로그를 확인한 건 그날 밤이었다.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출력은 안 된다고 했고 온라인 민원으로 기록 열람 신청을 넣어야 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다음 날 오전 전자문서함으로 알림이 왔다.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 이력 열람 결과. 파일을 열자마자 나는 숨을 멈췄다. 변경 일시, 정확한 날짜와 시간. 아버지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날 오후 3시 17분. 그 시간 아버지는 혼자 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날을 나는 정확히 기억한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날이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변경됐다. 변경 신청자 대리인, 신청 사유자녀 추가 등록. 나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다. 대리인.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형은 아버지를 대신해 서류를 바꿨다. 나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이미 장례는 끝났지만 병원 기록은 남아 있었다. 원무과에서 요청했다. 아버지 병실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계 자녀입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일부 기록만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출입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형은 그 병실에 하루 평균 4번 이상 드나들었다. 그런데 나도 형도 아닌 다른 보호자 이름이 하나 더 있었다. 여자 이름이었다. 처음 보는 이름.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봤던 그 이름과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병원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 병실에 형 말고 다른 여자가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 나는 형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 병실에 그 여자 왜 들락거렸어? 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그 얘기야? 아버지 간병 도와주던 사람이야. 간병인? 나는 바로 반박했다. 간병인 출입 기록이 아니야. 보호자로 찍혀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만 좀 해. 아버지 일인데 왜 내가 난리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형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병원 봉투였다. 안에는 진단서도 처방전도 아닌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파일 이름은 단순했다. 영.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나는 바로 컴퓨터에 꽂았다. 녹음은 잡음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숨이 가쁜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이걸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녹음한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나는 지금 병원에 있다. 그리고 내 옆에는 큰아들 말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은 분명했다. 하지만 큰아들이 자꾸 데려온다. 서류를 들고 나는 녹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건 내 의사가 아니다.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는 서류 변경을 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형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형은 늘 계산이 빨랐다. 돈에 민감했고 자기 몫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세무사에게 연락했다. 상속신고, 이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으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세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USB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단순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위조 가능성, 강요, 그리고 대리 서명. 그날 형에게서 문자가 왔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끝부분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걸 듣는 사람이 있다면 녹음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추가된 그 여자의 정체가 곧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도. 형의 전화는 새벽에 왔다. 시간은 오전 2시 14분. 받지 않으려다. 나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형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이야말로 뭐 하고 있어? 잠시 침묵. 그리고 형은 말했다. USB, 그거 어디서 났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거 내가 손댈 물건 아니야. 아버지 일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 일? 아버지가 그 녹음 남겼어. 형 때문에. 전화기 너머에서 형의 숨소리가 흔들렸다. 그건 아버지가 오해한 거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설명해. 왜 병실에 그 여자가 있었는지, 왜 보호자로 등록됐는지, 왜 아버지 서류를 형이 대신 바꿨는지. 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형 옆에는 그 여자도 함께 있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로 등록된 사람. 형보다 10살은 어려 보였고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형의 연인이었다. 그리고 형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버지가 알면 상속이 복잡해질까봐. 형은 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타 아이를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했다.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형은 아버지 명의의 서류를 이용해 자기 아이를 형제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유산 분배 구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나는 형을 바라봤다. 그래서 아버지 녹음에서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한 거구나. 형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아버지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줄 알았어.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말 녹음으로 남아있어. 형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유언장이 공개됐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유언장은 형이 알게 된 것. 두 번째 유언장은 공증 사무실에 따로 보관돼 있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본 유언은 강요나 대리 행위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큰아들에 대한 상속은 전면 철회한다. 그 순간 형은 자리에서 쓰러지듯 앉았다. 그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서 위조, 허위 신고, 대리 서명. 형은 내게 시선을 돌렸다. 너까지 이럴 필요는 없잖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남겨두셨잖아. 며칠 뒤 형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여자는 아이와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은 법대로 정리됐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녹음을 다시 들었다. 끝부분이 복원돼 있었다. 이걸 듣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이 있다.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진짜 가족을 지켜라.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울었다. 형 때문이 아니었다. 유산 때문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형을 보지 않았다. 형제는 끝났고 싸움도 끝났다. 남은 건 아버지가 남긴 선택뿐이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유산 조작, 당신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은 결국 기록으로 남고 욕심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실화금 막장 참교육 시리즈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한 줄이 이 채널을 성장시킵니다.